한웅구 교수님 지금 출발하셨다고?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아니 그럼 좀 더 얘기하고 가시든가. 본인 강의를 하느라고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10시 20분에 대해서야 전화해가지고 지금 생각났다면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금요일 오후 1시에 단둘이 모여서 123회 인터뷰를 따로 녹화하게 됐습니다. 일단 연쇄 지각범 한웅구 선생의 사과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등장하시죠. 아니, 청취자를 보고 사과하셔야죠. 네. 네, 한웅구 선생님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쓰러져간 수많은 방청객들에게. 자, 그러면 앞으로, 파파이스에서 호출할 경우에, 네. 무료 게스트 10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요? 네. 이건 미르재단식이에요? K재단식이에요? 선생님. 네. 그렇게 썰렁한 말씀을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수요일 녹화 당시에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네. 요걸 담아서 파파이스 113에 낼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어요. 뭐냐면, 복수의 비박계 네. 의원들로부터, 네. 자신이, 모 기관으로부터 온 두 사람에게 원래 탄핵 찬성하던 비박 측 인사였는데, 탄핵 반대해라. 네. 함께 가자. 네. 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냐. 네. 말할 수 없다. 네. 어떤 종류의, 무슨 말을 하며 압박을 했느냐. 네. 어떤 약점을 잡았느냐.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왜 비박계가 한순간에 네. 탄핵 찬성 대회에서 이탈했는지를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비박계로부터 네. 거의 유사한 제보를 받았어요. 네. 네. 내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내가 말해줄 수 없으나 네. 그러나 포기해라 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네. 오, 굉장히 중요한 네. 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네.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왜 이정현 대표가 네.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탄핵이 통과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네. 사실은 비박계를 자극하는 말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말해가지고 국면이 풀릴 말이 아니거든요. 네. 자신 있게 멘트를 때렸어요. 어때 모종의 보고를 받고 그런 자신 있는 멘트를 구치기죠. 네. 했을 가능성 있다. 네. 네. 저는 이것도 역시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국회가 가진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고, 네. 공작이죠, 공작. 협박. 관정시대. 공작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행위를 형법에서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면 내란 수준이죠. 내란. 시발. 내란의 시발이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는 매우 안타까우나 본인이 당할 보복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비록 본인이 탄핵에 찬성할 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는데 어쩌면은 이제 9일날 탄핵 투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밝혀주길 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비박계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뭐 6, 70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1대1로 물어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작과 내란
하면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최근에 밝혀진 다스 베이더스급이다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은 살짝 뒤에서 암흑의 이 광선검을 휘두르는 인물이 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특종의 특종인데 사실을 밝혀지면 다시 한번 국민이 전환되겠죠. 예. 핵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 뒤쪽 기획과 공작과 이게 면면이 그러면서도 안 잡히고 면면이 살아남은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에 점점 우리 눈에 들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 통해서 박정희 시대도 해체되지만 함께 정리돼야 할 인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히스토리를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책을 쓰셨잖아요. 무슨 책을 쓰셨습니까? 역사 책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써서 이 책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이제 공안 조작 사건, 조작 사건. 그다음에 세월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어라 하고 거기서 이제 선장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놓고서.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나는 토끼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건 뭐냐면 선장은 이제 거기까지, 그것도 죽을 죄지만, 거기까지지만, 이승만은 돌아와서 뭘 했냐면 부역자 처벌이라고 해서 피난한 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너희들 왜 피난한 가고 빨갱이들한테 협조했느냐. 자기는 도망가면서. 그런데 그때 부역자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립운동했던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보도연맹 학살, 그리고 돌아와서 이 부역자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 민주 세력이라고 할까? 이제 그쪽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부역자 처벌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백범 암살의 주범이었던 안두희였어요. 아니, 안두희가 아니라 안두희의 배우였던 김창룡. 근데 안두희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김창룡을 만났더니, 백범 암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김창룡이가 칭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안 의사 수고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의사 수고했어.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강연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안두희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안 의사냐? 정말 대한민국에서 누가 안 의사냐 하는 거고, 왜 의사의 가족들은 잘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잘 도와줘야죠. 안 의사의 친동생이 뭘 했냐? 80년대에 8년 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안두희의? 친동생이요. 안 의사의 동생이라고만 제가 얘기해 둘게요. 안두희의 친동생이요? 예,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생이 연대 총장 지냈던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죠. 그러면은 두 안 의사 중에 한 분 아닐 거 아닙니까? 시절이네요, 이거. 그리고 김창룡의 묘소는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락원 여사의 묘가 있습니다. 광락원 여사는 누구냐면은, 백범 선생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립현충원이라는 데가 백범을 죽인 놈하고, 놔주고 길러주신 분을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여기 애들 데리고 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지각했는데 오늘 입 터지셨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참 중차대한 시기에 섰는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과거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부터 바로잡자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잡으면 과거의 역사적 의미가 바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한 인물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춘 씨. 이분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본인은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분이 굉장히 명석한 분인데 요즘 들어서 기억력에 좀 장애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유머인데 이게 터지지가 않네. 자, 그러면 왜 저희가 김기춘 씨 전 비서실장을 오늘 주제로 선택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책을 쓰셨는데 아예 챕터를 하나 뽑아서 따로 쓰셨어요. 이 인물은 별도의 챕터를 할애할 만하다. 그렇게 좀 마음을 돌리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었다 그랬는데 왜 김 의원님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요 70 내지 80%만 행사하면 그거는 성공적이고 비판받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120% 쓰는 사람이 있다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쌓여서 별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슨 측근이 아닙니다. 이 인터뷰가 무슨 인터뷰냐면 국회의원에 나서죠. 네. 그때 이제 대중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오마이뉴스에 대중정치인으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권력을 120%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70, 80%면 쓰면 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는다. 측근이 아니다. 과연 그런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죠. 항상 오른쪽 뒤에 있는. 우파라서 그런가 보죠. 우파? 아니, 이 썰나운 유머에 당하다니. 자, 학원 간첩단 사건, 이걸 제일 먼저 제가, 이게 보내주신 자료로 뽑았는데, 사실은 요거 이전에 문세광 사건. 또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신, 그죠? 유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박근혜의 몰락보다 더 큰 의미는 박정희 시대의 해체 아닙니까? 그 가짜 신화가 해체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 분이 박정희 시대의 유신 체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은 무한히 반복할 수 있고, 그렇죠? 중임 제한이 없어요, 유신법은. 게다가 국회도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고, 왕이죠, 왕. 그런 법을 기초했다 하는 사실 제가 알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관여한 겁니다, 이 양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나이가 아주 젊었죠. 그 32살인가 그랬으니까. 32살. 그런데 그 유신이라는 작업에 전부 관여한 사람이 뭐 몇 명 안 되는 극비 작업입니다. 극비 작업입니다. 극비 작업인데 그 안에 포함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신의 기획자는 분명히 이제 박정희나 더 위에 박정희 이후락 뭐 신직수 같은 사람이 했는데 신직수의 그 아주 그 총회하는 부하로서 신직수의 총회는 보였다. 그 유신 헌법을 만드는 실무 작업. 그 법률가로서 그 실무 작업을 담당했고 그런 것들이 유신 정권의 어떤 출발부터 핵심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유신 정권 내내 그 이 유신 정권의 버팀목이 결국은 이제 그 중앙정보부였는데 중앙정보부에서 가장 큰 기관이 대공수사국입니다. 그 대공수사국장을 유신 7년 동안에 4년 반을 했어요. 7년 후에 4년 반을. 그리고 또 그 기간이 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조작 간첩 사건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공작의 시초예요, 사실상.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간첩이 진짜 북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 조작할 필요가 없었는데 70년대 들어오니까 그 한국 전쟁 때 월북한 사람들이 한 20년 지나니까 너무 어려버려해져 갖고 이 남쪽 상황에 적응을 못해요. 보내는 족족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간첩을 안 내려보냈거든요. 간첩을 안 내려보내면은 한국 안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간첩 잡는 사람들의 잡 시큐리티에 이제 큰 빨간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김기춘이 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간첩 잡는 그 기관을 다 보안사나 뭐 대공경찰이나 거기까지 다 통과를 하는 위치인데 거기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조작 간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붙잡을 간첩이 없으니까 간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첩의 이 원산지 표기가 달라져요. 원산지가.
그전에는 50년대, 60년대는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였거든요. 네, 북한에서 나온 간첩이었네, 실제로. 현재 이제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나 메이드 인 그 재팬이 되죠. 특히 제일 동포 유학생들. 셀동포 간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서울시 간첩 사건 네, 조작이 지금 그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그 그렇죠. 원산지 표기가 그거의 원조죠. 네. 이 조작 간첩 사건의 원조 공장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 공장장. 그 간첩 조작단, 예. 간첩 조작 공작의 그 시발이 원조가 이 70년대, 예. 지금의 국정원이죠. 네. 네. 중정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간첩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대공수사국. 네, 국장. 그 안보수사조정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그 간첩 잡는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들, 그 보안사나 대공경찰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잡는 데 총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은 김기춘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자.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저 김기춘 뒷꼭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기사에도 보면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그 등장을 하는데, 그 인혁당 사건이요.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가 자기의 그 정치적 고향인 대구의 반체제 세력을 싹 없애버린 거라면, 이거는 김기춘이 자기가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의 반체제 세력을 싹 없앤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 부마 항쟁 당시에, 뭐 그런 네네.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5년 동안 데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부산대에 이런 소문까지도 들었을 정도죠. 이화여대에서 소포가 하는데, 그래서 풀어보니까 가위가 나왔다. 가위가. 예, 잘라라. 데모도 못하는 것들 잘라라. 어. 그런 의미로 이게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씨가 말랐군요, 씨가 완전히. 부산 운동권이 씨가 말랐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부마항쟁이 터지니까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그 5년 만에 처음 데모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2,000명이 길거리로 나가는데, 그게 5만 시민이 가세해서 큰, 부마, 사태, 혹은 항쟁이라고 불리는. 예, 항쟁이 됐죠. 근데 그때 역시, 그때 씨를 말린, 부산 지역의 씨를 말린. 네. 그때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어요. 35살. 네. 그러니까 유신 법안을 기초했고, 네. 신직수 아래서 기초했고, 그 공으로 공안 당국의 책임자가 돼서 네, 아주 젊은 나이에 권력의 핵심에 진입을 해서 네. 유신 체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때 만들기도 했고 지탱하는데도 간첩 생산 공장장을 했고, 예, 예. 완전히. 그걸 김기춘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김기춘이가 뭐 다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총지휘한 그 거죠. 시절에 벌어진 모든 간첩 사건의 총지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김기춘을 다루는 이유를. 그렇게 해서, 학생 때문에 이제 간첩이 조정했다. 소위 이제, 요새 첩보는 뭐 간첩이 조정했다, 예, 정보 세력이 한다랑 똑같은. 예, 그 시위는 다 간첩이 조정하고 종북이다. 이게 여기서 출발한 거야, 또. 그러니까 이 그게 워딩들이. 공안 세력의 세계관이에요. 네. 왜냐면은, 저들이 대중을 깔보기 때문에 노동자고 어린 학생이고 뭐 반대 같은 거 못하는데 저놈들이 우리한테 반대하는 건 다 저 불순분자 간첩들이 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도 2008년도 촛불 때 네, 그 중국에 출장 갔다 온 다음에 귀국하는 돌아와서 그 청와대로 가는 차 속에서 그 경찰청장한테 배우가 누가 사주했어. 네. 뭐 그렇게 다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 촛불 누가 사준 거야, 이런 얘기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종북 세력, 집회 불순 세력, 이 프레임의 또 창조자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사실은 이 양반이 이 프레임을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 지금 짚어갈 텐데.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김호자라고 네. 참 안타까운데 제일동포 유학생입니다. 저분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고문을 많이 당했는데 네. 진짜로 고문 많이 당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김호자 씨가 자기 앞방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안방에서. 자기 앞방에서. 앞방에서 네. 고문을 당하는데 그 방에서 소위 그 남산 말하는 거죠. 네, 네. 그 방에서 나는 소리는 그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고문 당할 때.
부대인이여 부끄럽지 않은가? 여기서도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신 때문에 너무 위축이 돼 있으니까, 제일동포 조금 더 일본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분이 이제 그 경문을 썼어요. 선언문을 썼는데, 이 단서가 제일동포라는 게 왜 밝혀졌냐면, 예, 한국에서 쓰는 한자하고 일본에서 쓰는 한자하고 다른 다르니까.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움직일 동자를 우리는 쓰는데 일본은 거기에 사람 인변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제일동포가 썼구나 해서 발각이 돼서 제일동포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일동포가 한 400명쯤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간첩으로 몰린 게 30여 명이 간첩이 됐고 그죠. 조사받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당한 분들 중에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예. 아직도 고통받는 분들. 그 자백에 등장하는 네, 김동률 씨 같은 그분도 경우도 그렇고. 참 가슴 아프죠. 그때 여간첩으로 몰린 분이 썼던 벽보군요. 네. 네. 이거 때문에, 이 벽보 한 장 때문에 간첩이 돼가지고 고문을 당했고, 그 앞방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그러니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유인물 하나 썼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수십 명이 그 간첩으로 이제 몰리게 된 그런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할 때 아냐고 했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는요, 아마 그 인터뷰인가? 거기서는 이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조사한 사건 중에 단 한 건도, 조작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없고, 뭐 무죄 받은 것도 없다 했는데, 뭐 그 인터뷰 할 시점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수두룩빽빽하게 지금 무죄가 나왔습니다. 진짜 악마적이에요. 듣다 보면. 자,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 김기춘이 80년 이렇게 출세하게 되는 이유가 네. 80년대에 그 50 시절에 별로 빛을 못 봤다 해서 전두환 시절에. 예, 오히려 50 청산을 하게 될 때 이제 적임자라고 해서 됐는데 네. 50하고 나쁜 인연을 맺게 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게 그 대대장하고 무전병이 그 북한에 납북됐다고 했는데 실은 대대장이 월북을 한 거예요. 월북을. 네, 그러니까 무전병은 대대장한테 아마 속아서 끌려간 것 같고, 네. 근데 대대장이 월북을 했는데, 왜 월북을 했나, 그거를 보니까, 보안사가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보안사가. 예, 보안사가. 군의 정보기관이 보안사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그 대통령이 보고받고 박정희가 그 중앙정보부에다가 보안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선 부대에서 얼마나 월권을 하고 지휘관들을 못 살게 구는지 그걸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 방안을 강구해라. 그 지시를 받고 이제 했으니까 보안사를 아주 난리가 났겠죠. 피박사를 낸 거죠. 그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6 사건이 났을 때 보안사가 이제 중앙정보부를 접수했잖아요. 거꾸로. 그때 보안사에서 이 국장들 다 잡아다가 이제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 그때 첫 중앙정보부 접수해서 한 얘기가 김기춘이 어딨어 했다는데 그러기 얼마 전에 신직수가 대통령 법률특보가 되면서 이 김기춘을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불러갔어요. 직전에. 그때 저 중앙정보부 남아 있었으면은 이게 아마 옷 벗는 정도도 끝나지 않았을 텐데. 아작이 났겠군요. 네. 그때. 그런데 이제 마침 거기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 복귀를 했지만 50에서 이제 빛을 못 봤는데 그때 재밌는 일화가 왜 박찬원이라고 50대 실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썼는데 보안사 출신이 허화평이가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찬원하고 김기춘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냐 해서 허화평한테 충성 편지를 써라.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편지를 받아서 전달을 했고 이제 하는 내용을 이렇게 회고록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이 지조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50 청산할 때 보면은 50 실세를 다 감옥 갔는데 허화평만 안 갔어요. 거꾸로 봐줬군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의리는 있다고 해야 할까요? 추구하던. 재밌는 상황입니다. 50 시절에는 자기가 충성 편지를 써서 살아남았고, 자기를 살아남게 해준 허화평을 나중에 50이 또 날아갈 때는 빼주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50 시절에 빛을 못 보고 뭐 법무연수원 같은 그 학교 같은 좀 한직에 밀려나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노태우 정권이 등장해서
어차피 노태우와 전두환이 한 뿌리였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오공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오공청산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구냐? 50대 빗본 그 검사를 앉힐 수는 없으니까 50대 한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김기춘을 앉혔더니 그때 언론이 김기춘이 50 인물이 아닌 건 확실한데 네. 야 그렇다고 유신 인물을 내세우냐? 뭐 이제 그런 비판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미스터 법질서라고 등장을 했는데 아, 그 별명이. 스스로 붙였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법치를 강조하죠. 네. 근데 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확, 정말 속된 말로 뚜껑 열려버린 게, 우리 보고는 법 지키라고 해놓고서, 우리 보고는 뭐 요만한 법, 또 김영란법까지 나와서 커피 한 잔 받아 먹어도 이게 위법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법치란 건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물론 국민들도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권력자들이 법대로 하는가, 법을 지키는가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손가락질하면서 법을 지켜라. 이게 독재예요. 실은 국민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들 법 지키시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치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한 거예요. 그거 쌈박한 멘트인데요. 예. 여기서만 하시고 딴 데 가서는 써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법치가 그렇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법무부 장관도 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건 좀 다음인데요. 네. 이제 검찰총장 할 때 얘기를 또 조금 더 해야 하는데 뭐냐면 그때 바로 공안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또다시 이제. 네,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끝나고 88 올림픽 때까지는 참 좋았죠. 자기가 전공이 그거니까요, 공안. 네,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좌익 세력이 그러니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해서 그걸 바로잡는다 해서 한편으로는 범죄와의 전쟁, 또 한편으로는 공안 탄압, 이제 그렇게 해서 쫙 몰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도에서 임기를 마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기제가 처음 시행이 됐고 이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는데 물러난 지 몇 달 안 돼서 뭐가 터졌냐면 그 유명한 분신정국이 터졌습니다. 맨날 정말 강경대라는 명지 대학생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서 숨을 거뒀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아주 절박한 마음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연이어 분신을 했어요. 한걸로 이제 분신. 저도 기억납니다. 사태가 이제 벌어져서. 하도 답답하니까. 네. 그때는 SNS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권에 흔들흔들하는 위기였어요. 그 분신정국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광주 같은 데서 20만 명 모이고. 20만 명 네.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명 모였다는 그 신문기사 밑에 이제 법무장관으로 김기춘이가 물망에 오른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투입이 됐는데,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검찰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강용대. 네, 강기훈. 강기훈 참. 네, 김기설이라는 전민영 활동가가 분신을 했는데 그거를 동료인 강기훈이가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검찰의 작품이야. 안기부 작품이 아니고. 안기부는 그때 민주화라고 해서 뒤로 좀 물러나 있었고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 빼놓고는 좋은 자리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안기부장,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정수석, 법무장관 해서 힘쓰는 자리에 죄다 검찰 출신들이 있었는데 이걸로 밀고 나가자 해놓고 그거에 실무 야전 사령관 격인 법무장관으로 김기춘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이 유서 대필 사건의 이제 책임자가 돼서 그걸 이제 지휘해서 강기훈한테 덮어 씌웠죠. 문세광한테 옛날에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걸 덮어 씌웠듯이, 저격 간첩을 덮어 씌웠듯이 강기훈한테 이제 덮어 씌웠는데, 참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그때 강기훈한테 덮어 씌웠던 유서 대필 팀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은 2012년도 선거 때 박근혜 후보의 법률지원단 멤버가 딱 그 멤버예요. 그래요? 네, 딱 그 멤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서울지검 강력부장 하던 사람은, 대법관으로 출세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검사 중에 한 명이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민정수석인 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고대하라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김기춘이 보면은 자기 밑에서 신직수가 김기춘이를 그렇게 계속 키워줬듯이 자기가 수정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저 뒤를 봐주면서 그렇게 세력을 형성을 해온 게 오늘날 지금 이제 이 검찰 내에 그 김기춘 사단이라는 게 뭐 형성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쭉 얘기하는 이 사실 검은 역사들, 공작들, 기획들 이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 사과한 적 한 번도 없고 사과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공작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무죄인 줄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무죄인 줄 알죠. 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좀 전까지 했던 것이고 근데 이 양반이 또 큰 사건 하나 터뜨립니다. 이게 초원복집 사건. 초원복집 사건인데 이 초원복집 사건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여기서부터. 초원복집 사건. 이때까지는 가물가물한 얘기라면 이 초원복집 사건은 지금도 연결되는 사건이 완전히.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렇게 탄탄하게 이어준 사건이 사실은 유경수 여사 저격, 문세광, 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거만 짚어주세요, 다시. 유경수 여사가 결단코 문세광의 총에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세세하게 다 밝혀져 있는데. 지금까지도 근데 왜 그런 걸로 남겨두고 있죠, 역사를? 그건 보수의 프레임이죠. 보수의 프레임이다. 네, 보수의 프레임인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음모설도 있지만 저는 음모설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 경호원이, 문세광이 타다다던 이제 중앙통로를 향해서 뛰어나가니까, 이 극장 뒤쪽에도 배치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뒤쪽에 배치되어 있던 경호원이 이쪽에서 중앙통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문세광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빗나가서 하필 유경수 여사를 맞춘.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어쨌든 문세광에서 나온 총알은 어디에 꽂혔는지 다 세워졌고. 네, 그리고 무대 위에 있었던 경호원들은 문세광 쪽을 향해서 쐈기 때문에. 그렇죠. 유경수를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맞출 이유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합창단으로 왔던 여고생 한 명이 불행히 희생이 됐죠. 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경호원 중에 이제 한 명이 실수를 했거나.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운이 없는 거죠. 정말 그 유교사로서도 그렇고 그 경호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경호 실패에다가 유경수 여사까지 경호원청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문세광한테 덮어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세광을 범위로 만든 게 또 김기춘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나서 그 박근혜는 김기춘이 우리 엄마의 원수를 잡아냈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친해 원로 그룹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원로들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비교적 일찍 청와대에 또 근무하고 그러면서 박근혜하고 접촉할 기회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상징적이네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인연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공작이고. 문세광이 아닌데 문세광이 만든 공작으로 사실은 박근혜 당시 영예가 우리 엄마를 저격한 범인을 잡아내준 고마운 은인으로 인식했고, 근데 그 인식은 철저히 공작에 기반한 가짜였고, 이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는 건데, 첫 출발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대통령 보좌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초원복집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또 아주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이 사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직접 팟캐스트 진행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건 뭡니까? 네, 제가 그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늦게 온 주제. 근데 뭐냐면은 김기춘 전을 쓰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김기춘이 대표 인물이지만 저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 공안 세력들을 그 해체시키는 거야말로 이 사람들이 쿠데타하고
이 고문 조작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인 학살하고 부정선거하고 해서 권력을 지금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무려 40년을. 예. 40년, 이제 한국 70년이죠. 70년 권력을. 김기춘으로부터 시작해서 김기춘은 40년. 예.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김기춘의 선배들은 누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김기춘이 키워낸 사람들은 누구가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그 계보도를 그려야겠다. 제가 김기춘 전을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은 김기춘만큼 자세하게는 못해도 웬만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300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300명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는 작업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자, 이 사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하시면 되고, 박정희 시대 이후 살아남았던, 그리고 지금도 권력 핵심에 가 있는 박정희 시대를 해체하는 데 꼭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들인 거죠. 인물들. 예. 그 인물 중 첫 번째 인물로 저희가 김기춘을 다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특검에서 이 양반을 또 꼭 조사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의 속성을 볼 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번에 김기춘은 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기춘 개인을 치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사가 오는 걸 보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양반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진보가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진보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건강한 보수가 없어요. 가짜밖에 없죠. 이런 친일 반공 그 떨거지들이 최태민도 공작꾼들. 최태민도 일본 수사 하다가 사기의 명분이 반공 아닙니까? 반공 내세워서 사기친 그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해먹었는데 그 사람들 몰아내고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룰을 지키는 보수, 법을 지킬 줄 아는 보수, 그리고 진보랑 공존할 줄 아는 보수들이 좀 체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게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의 마지막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시리즈 이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틀 후에 녹화한 거라, 아까 말씀드린, 비박들을 협박한, 그런 공작이 마지막으로 시도됐고, 이게 밝혀져야, 사실 마지막 승부수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세력들의, 친박들의. 그 공작이 꼭 밝혀져야 된다. 주장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하시죠, 먼저. 네, 알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저쪽은 못 가는 산하고 이거는 갈 수 있는 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코리안인데 왜 코리안이라고 그러면서 신라맨으로만 우리를 규정하느냐. 눈물이 나와요. 저 우리 민족의 모습인데.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히스토리를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책을 쓰셨잖아요.
예, 무슨 책을 쓰셨습니까? 예, 역사 책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써서, 이 책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 어떤 이제 공안 조작 사건. 공안 조작 사건. 그다음에 그 세월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어라 하고 거기서 이제 선장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네. 나는 토끼일 테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건 뭐냐면 선장은 이제 거기까지, 그것도 죽을 죄지만, 거기까지지만, 이승만은 돌아와서 뭘 했냐면 부역자 처벌이라고 해서 피난 안 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너희들 왜 피난 안 가고 빨갱이들한테 협조했느냐. 자기는 도망가면서. 네. 그런데 그때 부역자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립운동했던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보도연맹 학살, 그리고 돌아와서 이 부역자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 민주 세력이라고 할까? 이제 그쪽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부역자 처벌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백범 암살의 주범이었던 안두희였어요. 아니, 안두희가 아니라 안두희의 배우였던 김창룡. 네. 근데 안두희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김창룡을 만났더니, 백범 암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김창룡이가 칭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안 의사 수고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의사 수고했어.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강연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안두희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안 의사냐? 정말 대한민국에서 누가 안 의사냐 하는 거고, 왜 의사의 가족들은 잘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잘 도와줘야죠. 안 의사의 친동생이 뭘 했냐? 80년대에 8년 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안두희의? 친동생이요. 안 의사의 동생이라고만 제가 얘기해 둘게요. 안두희의 친동생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안중근 의사 동생이 연대 총장 지냈던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죠. 네, 그러면은 두 안 의사 중에 한 분 아닐 건 아닙니까? 오, 시절이네요, 이거. 그리고 김창룡의 묘소는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는데, 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락원 여사의 묘가 있습니다. 네. 광락원 여사는 누구냐면은, 백범 선생의 어머니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립현충원이라는 데가 백범을 죽인 놈하고, 놔주고 길러주신 분을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여기 애들 데리고 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지각했는데 오늘 입 터지셨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참 중차대한 시기에 섰는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과거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부터 바로잡자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잡으면 과거의 역사적 의미가 바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한 인물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춘 씨. 네. 이분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본인은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분이 굉장히 명석한 분인데, 공작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행위를 형법에서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면 내란 수준이죠. 내란. 시발. 내란의 시발이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는 매우 안타까우나 본인이 당할 보복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비록 본인이 탄핵에 찬성할 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는데 어쩌면은 이제 9일날 탄핵 투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밝혀주길 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비박계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6, 70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1대1로 물어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작과 내란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최근에 밝혀진
다스 베이더스급이다,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은 살짝 뒤에서 암흑의 이 광선공을 휘두르는 인물이 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특종이에요, 특종인데, 사실로 밝혀지면 다시 한번 국민이 전환되겠죠. 예. 핵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 뒤쪽 기획과 공작과 이게 면면이 그러면서도 안 잡히고 면면이 살아남은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에 점점 우리 눈에 들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 통해서 박정희 시대도 해체되지만 함께 정리돼야 할 인물로. 한웅구 교수님 지금 출발하셨다고?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아니 그럼 좀 더 얘기하고 가시든가. 본인 강의를 하느라고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10시 20분에 대해서야 전화해가지고 지금 생각났다면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금요일 오후 1시에 단둘이 모여서 123회 인터뷰를 따로 녹화하게 됐습니다. 일단 연쇄지각범 한웅구 선생의 사과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등장하시죠. 아니, 청취자를 보고 사과하셔야죠. 네. 네, 한웅구 선생님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쓰러져가는 수많은 방청객들에게. 자, 그럼 앞으로, 파파이스에서 호출할 경우에, 무료 게스트 10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도요? 네. 이건 미르재단식이에요? K재단식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썰렁한 말씀을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수요일 녹화 당시에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 요걸 담아서 파파이스 123에 낼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어요. 뭐냐면, 복수의 비박계 의원들로부터, 자신이, 모 기관으로부터 온 두 사람에게 원래 탄핵 찬성하던 비박측 인사였는데, 탄핵 반대해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냐 말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무슨 말을 하며 압박을 했느냐, 어떤 약점을 잡았느냐,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왜 비박계가 한순간에 탄핵 찬성 대회에서 이탈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비박계로부터 거의 유사한 제보를 받았어요. 내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내가 말해줄 수 없으나 그러나 포기해라 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왜 이정현 대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탄핵이 통과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사실은 비박계를 자극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국면이 풀릴 말이 아니거든요. 자신 있게 멘트를 때렸어요. 어때 모종의 보고를 받고 그런 자신 있는 멘트를 굳히기죠. 했을 가능성 있다. 저는 이것도 역시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가진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고 공작이죠, 공작. 협박.